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늘 SNU 포럼 3월 세미나 초청 강사이신 강성건 박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성건 박사님은 그 공고란에 소개를 드렸듯이 우리 저기 세계적인 기업 IBM 중앙연구소, IBM TJ 왓슨 리서치에서 30년 이상, 34년인가요? 34년을 근무하시고 현재 은퇴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가지고 아직까지 아침에 계속 회사로 출근하려고 하는 버릇이 아직까지 남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30여 년 근무하시면서 패턴트를 US 패턴트를 150개가 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 1년에 뭐 평균 5개 정도 패턴트를 하셨다는 건데 정말 대단한 업적입니다. 뭐 인크레더블한 업적을 내신 분인데 그래서 correction은 그게 150개가 다 US 패턴은 아니고요. 인터내셔널 패턴까지 합쳐서. 네. 그렇죠. 그 인터내셔널 패턴이면 더 좋은 거죠. 사실 저도 패턴트 냈지만은 그 US 패턴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이제 인터내셔널 특히 유럽 패턴트로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는데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튼 자세한 이력은 공고에 있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고 오늘 강 박사님을 모시고 21세기 칠드런들의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듣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우리 강 박사님이 이어서 이제 세미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 전국에서 연결됐고 또 한국에서까지 연결돼서 반갑습니다. 마장한 테크놀로지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동안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김재현 회장 덕분에 벌써 우리 시애틀 동문회 그 포럼에 연결해서 많은 분들 만나고 또 좋은 그 세미나를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제가 듣기로는 시애틀 동문회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이 만슬리 세미나 프로그램 또는 의료 활동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크게 봉사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이 팬데믹을 통하지만 이 이제 이렇게 이 포럼이 전국을 넘어서 참 저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장되는데 또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토론할 내용은 교육에 관한 그 토픽인데 뭐 아시겠지만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학부형의 저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서 이제 교육 문제를 생각하는 오랫동안 생각해온 그런 의견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Educating 21st Century Children with 3Q는 제가 한 1년 반 전에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은 2019년 11월 23일 날 그 뉴욕에서 하는 수학과학 경시대 그 개회식에서 한 격려사 짧은 격려사였습니다. 근데 오늘 그걸 가지고 풀 세미나를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 몇 달 동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 그 슬라이드가 그 1년 반 전에 그 수학과학 경시대에서 이제 온사이트에서 학부형하고 우리 학생들 앞에서 격려사를 똑같은 타이틀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어린 학생들보다는 우리 성인 학생들, 나이 많은 학생들을 위한 이제 세미나가 됐기 때문에 저 포커스가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children이라는 뜻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면은 지금 우리 성인들이 21세기에 사는 성인들이 결국은 그 평생 교육을 이제 해야 하는 그런 세대에 살기 때문에 그 children을 young children이 아닌 old children, or senior children, or mature children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이제 교육 세미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 세상이 이제 완전히 뒤집어졌죠. 직장이 문을 닫고 애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뭐 뭔가 사회 활동이 스탑되는데
그런 참 악재만 겹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활에서 그 일상이 깨지면서 다른 일상을 찾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연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여기 타이틀이 스완 레이크 구스 패밀리라 그런 타이틀인데 그 저희 집의 옆 동네입니다. 여기 프레젠트빌 뉴욕이라는 게 바로 저희 옆 동네인데 우리 집에서 한 7, 8마일 가면은 이렇게 좋은 멋있는 그 공원이 있다는 거를 이 동네에서 거의 35, 6년 살았는데도 모르고 지냈어요. 아마 팬데믹이 오지 않았으면은 그냥 모르고 지냈을 텐데 팬데믹 때문에 야외로 자연으로 가다가 찾다 보니까 집 근처에 이렇게 좋은 공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공원은 그 이름대로 록펠러 스테이트 파크, 그러니까 유명한 그 존 D 록펠러 그 세계 뭐 그 당시에 최고 갑부였고 그 부를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그 무슨 테슬라의 그 CEO나 저 아마존 CEO보다도 훨씬 2배나 그렇게 많은 이제 재산가였던 록펠러가 뉴욕 시내에서 한 1시간 떨어진 이 웨체스터 카운티에 아주 큰 대지를 샀어요. 그게 한 2,000에이커, 한 1,700~800에이커 되는데 그거를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골프장을 한 18개 내지 20개 들어갈 정도의 그 거대한 이제 부지를 사서 거기 저택도 짓고 농장도 경영하고 그 다음에는 마차길도 깔았어요. 그 마차길이 한 4, 50마일 되는 마차길입니다. 그래서 그 등산하는 분, 이제 조깅하는 사람 뭐 그 한 40년 전에 그것을 자기 사유재산을 그 뉴욕 스테이트에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퍼블릭이 그 얼마든지 다 이걸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공원이 됐습니다. 거기 왼쪽에 보시면은 그 아담한 그 레이크가 있는데 스완 레이크예요. 그 스완 레이크는 한 바퀴를 돌면은 1마일입니다. 1마일인데 저희가 작년에 이거 거의 이제 이틀에 한 번씩 가면은 한 바퀴 도는데 한 30분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갈 때마다 2번, 3번 이렇게 운동 삼아서 걷는 이제 저 워킹 프랙티스를 했는데 5월 어느 날 가운데 사진 보시다시피 가운데 사진 어떤 오른쪽 사진 그 구스 패밀리 캐네디안 구스 패밀리를 만납니다. 그 구스 패밀리가 3마리의 이제 어리 새끼를 데리고 저희들 앞에 나서 저희들은 완전히 이제 감격에 넘친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달 동안을 공원에 가는 것보다는 이 어리 패밀리 만나러 가는 게 더 큰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이제 먹이도 주고 이 어리 새끼들도 우리를 알아보고 따라다니고 하는 시간이 연속이었습니다. 그 한 서너 달을 지나서 8월 중순쯤에 이 어리 새끼들은 다 이제 큰 어미로 커서 이렇게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8월 중순 어느 날 이 호수를 떠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우리가 이 호수를 찾아가서 워킹하는 것은 참 허전한 마음으로 우리 새끼를 잃어버린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팬데믹이 꼭 나쁜 일은 아니더라. 어떤 경우에 이런 좋은 일도 생기더라 하는 걸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3Q가 뭐냐? 3Q로 우리 21세기 아동들을 교육하고 싶다 하는데 3Q가 뭐냐? 첫 번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IQ입니다. IQ, Intelligence Quotient, 지능지수. 그러면 IQ라는 게 대체 무엇이고 그게 뭐가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고 혹시 여러분은 당신의 IQ를 테스트를 해서 IQ 넘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또는 그게 옛날에 너무너무 옛날에 했다면 지금 아마 테스트하면 그 IQ가 같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는 IQ는 선천적인 겁니까? 후천적인 겁니까? 또 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IQ 테스트를 찾아보면은 그게 원래 불란서에서 그 비넷이라는 그 사이콜로지스트가 프랑스 정부의 컨트랙트를 받고 슬로우 스튜던트를 위한 그런 테스트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미국서 그 스탠퍼드 그룹의 그 사이콜로지 디파트먼트에 있는 루이스 터만 교수가 세계 1차 대전 중에 미국 그 육군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어답트를 하면서
개발을 시킨 그 테스트가 지금은 이제 스탠포드 비네이 인텔리전스 스케일, 그러니까 IQ 테스트로 제일 많이 쓰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 IQ 테스트의 이제 5가지 팩터는 knowledge를 테스트하는 거, 이제 그 quantitative reasoning, 그 계량적인 추리력, 그다음에 visual spatial processing, 그러니까 시공간적인 그런 처리 능력, 그다음에 working memory, storage stored in memory가 아니고, 그다음에 fluid reasoning, 이런 5 컴포넌트를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IQ가 대체 뭔가, 왜 중요한가 하는 이제 아티클을 이제 하나 여러분하고 같이 보면은, 여기 정의는 IQ는 그 개인의 그 추리 능력을 재는 것이다. IQ 테스트는. 그러면서 여기에 short and long term memory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니어가 돼가면서 자꾸 메모리가 잊어버린다 하는데, 결국은 IQ 아마 테스트를 지금 다시 하면 IQ 테스트가 IQ 스코어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낮은 IQ가, 또는 그게 더 이제 심한 경우에는 뭐 나중에 치매 같은 그런 현상으로 결국은 메모리의 문제죠. 그다음에는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성공한 이유가 IQ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이 그 인텔리전스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이콜로지스트들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 IQ는 한 스토리, 하나의 이제 부분적인 스토리고 나머지 팩터들이 많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 리스트한 것처럼 그 ambition이라든지 persistent, opportunity, ability to think clearly, and luck 같은 다른 팩터들이 그 extraordinary한 achieve, 특별한 그 성취를 이룩하는데 더 중요하지 IQ가 전체가 아니다. 이제 그런 견해가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같은 아티클에 여기에 이제 그릿 스케일이라는 그런 컨셉트를 디스커션 하는데, 이 그릿 스케일은 오리지널하게 그 앤젤로 덕워스라는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그 사이콜로지 디파트먼트 교수인데, 중국의 이제 여성 교수예요. 지금 나이가 한 mid 50쯤 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라는 책을 2016년에 퍼블리시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릿 스케일이라는 컨셉트를 프로포즈했습니다. 근데 이 그릿은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참 힘든데, 그 제가 뭐 근사한 표현으로 끈기 그런 이제로 번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트라는 말은 영어로 뭐 sand grain, sand라는 그런 뜻도 있고, 또는 그게 캐릭터를 설명할 때는 그 용기, courage, 그러니까 기법하지 않는 그 courage, 그런 거를 이제 그리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앤젤라 덕워스는 아주 똑똑한 여자인데, 그 원래 로스쿨 나오고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다가 그게 자기 이제 보케이션이 아니라는 걸 알고 퍼블릭 스쿨의 매스 티처가 됩니다. 퍼블릭 스쿨에 그 퍼블릭 스쿨의 매스 티처가 돼서 클래스룸에서 보니까 그 하이 퍼포먼스 학생들이 꼭 IQ가 높은 학생들이 하이 퍼포먼스 그 성적을 잘 받는 학생들이 아니다. 그런 거를 이제 발견하고, 그럼 뭘까? 그게 바로 그리트, 끈기, 끝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고 그 이제 퍼수하는 그런 정신이 이제 그리트다 해서,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리트 스케일이라는 걸 치시면은 그 자기 그리트 스케일이 얼마인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트 스케일도 아까 마찬가지로 IQ보다도 더 중요한 팩터가 이제 있다 뭐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인터랙티브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제 이야기하는 중간에 질문이 있으면은 인터럽션 하시고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 방면에 이제 전문적인 일을 하시거나 경험이 있은 분은 제가 혹시 잘못된 정보를 전하게 되면은 그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IQ 커브예요. IQ 분포 곡선인데, 그 IQ 테스트는 그 에버리지 스코어가 100이 되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제 물론 이 벨 쉐입의 디스트리뷰션 커브는 이제 파퓰레이션이 커야지 이런 나이스한 커브가 나오겠죠. 그래서 중간 이 다섯
그룹으로 나누는데 중간 그룹이 약 한 68%, 그 에버리지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IQ의 이제 그룹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IQ가 115에서 130대면은 그 이제 보통보다는 월등한 그런 거고, 그다음에 130을 넘으면 특출한 그런 gifted 클래스인데 아주 퍼센티지가 적죠. 2%.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만 골프를 칠 때 이제 조크로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 골프 스코어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제가 제 골프 스코어는 IQ 스코어하고 같음 비슷합니다. 그런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골프를 잘 못 친다는 이야기죠. IQ는 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골프 스코어는 적으면 적을수록 잘 치는 거기 때문에 제가 IQ 스코어하고 골프 스코어 같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죠. 예. 오케이. 자, 다음 테이블이 그 World Ranking of Country by Average IQ라고 하는 재밌는 데이터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 약간 오래된 데이터인데 2002년, 2006년에 사이콜로지스트들, 유럽에 있는 사이콜로지스트들이 발표한 데이터입니다. 거기서 제가 셀렉티브하게 그 IQ의 내셔널 랭킹을 골랐더니 싱가포르하고 홍콩이 이제 1등이에요. 108점으로. 그 다음에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106점. 그 다음에 일본, 차이나, 타이완, 이태리가 유럽에서 제일 IQ가 높은 나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란드,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영국이 이제 100이네요. 에버리지. 그 다음에 미국은 98이에요. 영국보다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게 이스라엘이 95입니다. 네, 그 설명을 다시 하죠. 이 테이블을 제가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한국 계통의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클래스룸에서 미국 학생들보다 IQ가 거의 10% 이런 디퍼런스가 있으니까 얼마나 에카데믹 퍼포먼스에 어드밴티지가 있느냐. 그러면서 또 제가 그 어른들한테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한국 사람이 우리 머리가 좋다고 그러는데 이 테이블에서 보면은 싱가포르하고 홍콩은 말하자면 도시 국가예요. 그러니까 인구로 봐도 우리 남한의 뭐 10분의 1, 뭐 7, 8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한국이 인구 5천만이 넘으면서 이렇게 106의 IQ 스코어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 제일 머리가 좋구나 하는 것을 받침하는 그런 데이터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테이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미국보다도 IQ, 에버리지 IQ가 낮은지 전 미스터리합니다. 우리가 잘 뭐 평상적으로 알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써 한국 사람들은 받지 못한 그 노벨 뭐 과학상이라든지 문학상들을 많이 받았는데 왜 이렇게 IQ가 95밖에 되지 않느냐. 제가 목사 그 친구분한테 한번 이 테이블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목사 친구는 설명이 이스라엘 사람의 한 25%가 팔레스타인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 IQ 스코어가 섞여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설명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IQ를 어떻게 그 향상시킬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냐 하는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서제션을 찾아보면은 결국 아까 그 IQ 테스트는 5가지 캐리고리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5가지 캐리고리를 그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한다든지 무슨 퍼즐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메모리 액티비티를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퍼즐이나 이제 카드 게임 또는 수도코 같은 그런 게임을 하면은 이제 물론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손녀들 클 때 보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퍼즐을 이제 사가지고 부모가 이제 퍼즐 게임을 하는 걸 이제 늘 봐왔는데 그런 액티비티라든지 또 우리 같이 다 성인 학생들은 이런 퍼즐 게임도 하고 딴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면 결국 메모리 액티비티가 계속 활성화돼서 IQ 레벨까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executive control activity, visual spatial reasoning activity 이런 전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게임들이 개발돼 있고 요새는 이런 게임들을 다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뭐 악기를 배운다든지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새 랭귀지를 배운다든지 외국어를 그다음에는
독서를 계속한다든지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인들도 컨티뉴잉 에듀케이션을 계속 한다면은 이런 IQ 레벨이 메인테인 내지는 향상될 거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애드한 것이 땀 흘리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그 주장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 벌써 많이 뉴로사이언스의 리서치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 지금 IQ 위에 있는 IQ 아이템들은 다 이 브레인 액티비티하고 관계되는데 그 브레인하고 결국은 피지컬한 거하고 커넥션이 돼 있기 때문에 땀 흘리는 운동을 적어도 일주일에 2~3번 하면은 땀을 흘릴 때 브레인의 브레인 펑션을 돕는 호르몬이 이제 분비된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뉴로사이언스 데이터에 의하면 브레인 사이즈까지 커진다는 그런 이제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애드했고 그러면 저는 아까 위에서 그 executive control activity의 제일 마지막에 체스하고 바둑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매일 그 온라인 바둑을 둡니다. 제가 바둑을 좋아해서 잘 두지는 못하지만 좋아해서 두는 이유도 있지만 그 브레인을 아까 말씀드린 그 IQ를 뭐 올리겠다는 것보다는 브레인 샤프니스를 메인테인하고 싶은 그런 이제 액티비티로 거의 이제 매일 온라인으로 바둑을 한 30분씩 둡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운동하는 땀 흘리는 운동을 저는 뭐를 하느냐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제가 한 3년 전부터 나가기 시작한 그 탁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웨스체스터 테이블 테니스 센터인데 그 테이블 테니스 센터의 정면에 뭐라고 써 있냐면 Fitness for Body and Mind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왜 탁구장 앞에 저런 말을 써놨지? Fitness for Body and Mind. 그런데 요새는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탁구를 치면은 땀을 흘리면은 바디에도 밸런스도 좋고 다 좋은 것뿐만 아니라 마인드에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뭐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마인드를 하듯이 마인드를 부스팅하는 그런 호르몬 때문에 이제 탁구를 치는 것이 마인드까지 이제 좋은 그 영향을 준다 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이 탁구장 주인은 참 그 유니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탁구장을 여기 세운 지 한 10년이 됐는데 이 사람은 이게 영업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가 탁구 치는 걸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패션이기 때문에 자기가 치기 위해서 이 큰 탁구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탁구장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탁구 테이블이 올림픽 그 규모 올림픽 퀄리티의 탁구 테이블이 이 안에 들어가면 3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레임하기는 그 팬데믹 전에는 20개 있었는데 팬데믹 동안에 10개를 더 확장을 해가지고 30개를 만들어요. 이게 큰 웨어하우스인데 그러니까 20개 있을 때는 미국 동부에서 제일 크다 그랬는데 지금은 미국 전체에서 제일 큰 탁구장으로 그렇게 소문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좋은 탁구장이 있는 거를 몰랐어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에 이제 이 탁구장을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3번을 가서 땀을 흠뻑 흘리고 오는 게 제 그 브레인 액티비티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요새 이제 열심히 다닙니다. 자, 두 번째 EQ, Emotional Quotient, 감성 지수라고 번역이 되며 그 EQ는 여기 지금 두 가지 뷰 포인트를 제가 찾아서 적었는데 하버드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에 의하면은 그 EQ는 남을 얼마나 그 이해하고 남을 모티베이션 시키고 동기부여를 하고 그리고 남들과 같이 협동, 콜라보레이션, 코퍼레이티브하게 일할 수 있냐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이제 EQ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 밑에 있는 뷰 포인트는 조금 다릅니다. 각도가. ability to understand and use, manage your own emotion. 그러니까 당신 자신의 그 이모션을 먼저 이해하고 그걸 이용하고 그걸 manage, 컨트롤해서 그래서 그걸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자기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게 하면서 남과 공감하고 그런 챌린지를 오버컴하고 만약에 컨플릭트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뷰 포인트가 약간 다르죠. 위에서는 남을 이해하고 하는 것을 포커스를 둔 반면에 두 번째 그 뷰 포인트는 자기 자신을 먼저 자기 자신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고 남과 좋은 관계를 하는 것이 그게
emotional 한 quotient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클래시컬한 북인데 Emotional Intelligence의 1995년 그 저널리스트인 데니얼 골만이 그 Emotional Intelligence Why It Can Matter More Than IQ라는 책을 이제 쓰면서 거기에 특성을 emotional 그 intelligence의 5가지 특성을 이야기했습니다. Self-awareness, regulation, motivation, empathy, social skill. 이 5가지 캐릭터는 조금 전에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그 자기 self-awareness, 자기한테 포커스 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는 자기한테도 동기를 줄 수도 있고 남한테도 동기를 줄 수 있고 양쪽에 다 걸리는 거고 그 뒤에 나 있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남하고의 관계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벌써 그런 두 뷰 포인트를 다 커버하는 그런 캐릭터리스틱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에모셔널한 인텔리전스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10가지 일을 하면은 된다. 이런 이제 한 아티클을 찾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적극적인 의사소통, 적극 assertive한 style of communication.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컨플릭트가 나타났을 때, 분쟁이 나타났을 때 그냥 그 분쟁에 그냥 대응하는 게 아니고 성심성의껏 리스폰드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남의 그 이야기를 액티브하게 리스닝하는 스킬을 길러야 된다. 네 번째는 동기 발동할 수 있는 be motivated, 항상 자기가 동기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태도, 여섯 번째는 자기 성찰, 그다음에는 남의 비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태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지도력 발휘, 그다음에 남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친근감의 발휘 등등 이런 것을 프랙티스하면, 그러니까 거의 다 우리 비헤이브나 애티튜드에 관한 이야기죠. 이렇게 하면은 에모셔널한 그 인텔리전스가 높아진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재미있는 아티클인데 이게 금년에 1월달에 제가 그 잉크라는 저널에서 찾은 건데 Seven Verbal Habits for Very High Emotional Intelligence. 그러니까 EQ가 아주 높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말씨, 말 습관, 그 버벌한 헤빗이 7가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금방 말을 하지 않고 5을 count up to 5, 1, 2, 3, 4, 5. 물론 속으로 세야죠. 그렇게 5을 속으로 세는 동안에 생각을 해서 말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do not react right away. 비슷한 이야기인데, thanks, I'll check in tomorrow. 내가 거기에 대한 이제 대답을 내일 해주겠습니다. 이제 그런 워런 버핏이 즐겨 썼다는 화법이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질문이나 커멘트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 금방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하지 말고 또 역으로 또 질문을 3번씩이나 다른 질문을 해봐라. Ask 3 questions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는 네 번째는 이런 말을 자기 센텐스 오리지널 말하고 싶은 말 앞에 붙여라. Say a little bit more. 이제 It sounds like you are saying this so and so. 그다음에 You might not know this but so and so.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말하고 싶은 센텐스 앞에 이런 말들을 붙인다 이거죠. 그 7번째 이제 example이 이제 Let me ask you specifically.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한 대화에서 How are you? How you doing? 뭐 이런 걸로 끝났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거기 example처럼 Let me ask you specifically, how was your weekend anyway? 이런 식으로 그 앞에다가 이런 additional sentence를 붙이는 것이 훨씬 더 대화가 스무스해지고 EQ가 높은 사람의 화법이라는 겁니다. 그 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How have your kids been doing으로 끝나지 말고 with virtual school 이런 식으로 스페시픽한 아이템을 포인트아웃 하면서 디스커션 하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Q가 AQ입니다. 적응지수 Adaptability Quotient. 이 AQ라는 이제 컨셉트는 별로 그렇게 흔하게 알려지지 않은 컨셉트인데 최근에 와서 비즈니스 월드에서 많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한 컨셉트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정의도 definition도 그 Forbes 북에서 따온 겁니다. The ability to adjust cost, product, service
strategy in the response of unanticipated changes in the marketplace.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마켓플레이스에서 예상하지 못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대응을 할 때 그 코스를 바꿀 수도 있고 제품을 바꿀 수도 있고 또는 서비스를 바꿀 수도 있고 또는 전략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적응지수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포브스 북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anticipate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단어가 unprecedented죠. 전대미문으로 우리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아주 비슷한 이제 맥락의 이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second bullet은 그 IQ는 우리가 잡을 얻는데 미니멈한 requirement라고 하면은 AQ는 그 잡을 얻은 잡을 계속적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AQ다. 이렇게 이제 나탈리아 프레토라는 이제 젊은 여성이 그 2019년 테톡에서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이 젊은 여성이 이 골만삭스의 이 당시에 바이스 프레지던트였습니다. 지금 밑더리밖에 안 난 이제 아주 브라이트한 그 인재인데 그래서 이 한 6, 7분밖에 안 되는 테톡 관심 있는 분은 꼭 한번 이제 찾아보세요. 그 테톡의 타이틀이 Three Ways to Measure Your Adaptability and How to Improve. 그래서 그 저희가 요약을 하면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 골만삭스의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하면서 무슨 일을 이 아가씨가 하고 있었나 하면 골만삭스에 매년 200개, 300개의 그 스타트업 컴퍼니가 그 펀딩을 리퀘스트하는 프로포저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는 그 펀딩 프로포저를 빨리 리뷰하고 그거를 펀딩 석세스풀하게 보이는 프로젝트를 이제 펀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골라낼 거냐 할 때 AQ 컨셉트를 써서 골라냈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ask what if questions instead of asking about the past. 그 프로포저를 썼듯이 뭐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에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업적을 냈고 그 과거의 일을 해서 크레딧을 이밸류에이션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프로포즈한 비즈니스 모델이 안 되고 딴 일이 엉뚱한 일이 생겼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ask what if question을 하면서 이밸류에이션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look for signs of unlearning. 그러니까 unlearning이라는 말이 참 뭐 그렇게 힘든 말은 아닌데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려니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붙인 게 탈학습. 우리가 배운 것을 이제 뛰어넘는다.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 look for sign of unlearning.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흔한 말로 쓰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나 관념 같은 거에 갇혀 있는데 그런 박스에 갇혀 있는데 그 out of box의 thinking을 갖고 있는 그런 프로포저를 펀딩을 했다. 그러면서 이 아가씨가 코테이션을 인용을 했는데 I must reduce myself to zero. 그러니까 내 자신을 완전히 지로, 무로, nothing으로 reduce 해야 되겠다라고 그 간디가 자기 자서전에 제일 마지막에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가씨는 그것을 unlearning의 이제 극치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세 번째, 그 look for people who infuse exploration into their life and business, not exploitation.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 프로포저이나 그 이 사람의 그 삶에서 그 탐구심을 자기 라이프나 비즈니스에 이제 infuse 그 같이 접목시키는 그런 사람이 쓴 이제 펀딩 프로포저를 펀딩을 했다. 그 not exploitation 그 이기적으로 남을 이용하려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고 그런 이제 테톡 짧은 6, 7분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테톡이었어요. 예. 자, how to improve 그럼 AQ도 improve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AQ를 improve 할 수 있느냐? 여기 한 6가지의 그 똑같이 그 behavior에 대한 suggestion입니다. curiosity를 계속 가질 것이며 자기 책임감을 더욱 느낄 것이며 그 어떤 일에 집중할 것이며 용기를 어떤 일이든지 보이고 그 남과 소통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reflective 심사숙고 모든 일에 심사숙고를 하면은 AQ가 올라갈 것이다. 근데 AQ는
앞에 그 EQ나 IQ처럼 무슨 스탠다드 테스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아직도 많이 이제 개발하고 사이콜로지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AQ에 대한 그 문헌들을 찾다 보니까 그 2018년대 똑같이 테톡, 인도에서 한 테톡인데 그 타이틀이 아주 어트랙티브해서 제가 봤더니 그 타이틀이 뭐냐면 Skills every child will need to succeed in 21st century. 그러니까 21세기에서 우리 애들이 꼭 가져야 할 그런 기술, 스킬이 뭐냐? 이 스피커는 7 QI 스킬을 이야기합니다. QI를 IQ를 이제 뒤집어 가지고 QI라고 했는데 그 7 이제 QI 스킬이 뭔가 이렇게 그 테톡을 들어봤더니 Me skill, we skill, why skill, will skill, wiggle skill, wobble skill, what if skill이에요. 그래서 그 자세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뒤져봤더니 me skill은 self awareness. 우리가 벌써 이야기를 했죠. 자기 성찰에 대한 거, self control. 자기 컨트롤, 포커스, 어텐션 등등 다 벌써 커버한 컨셉트인데 그 위글 스킬하고 와블 스킬만 특별한 스킬이었어요. 그 와블 스킬, 위글 스킬이 뭐냐? 피지컬하게나 인텔렉추얼하게 그 레슬레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애들한테서 많이 보는 현상인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몸을 움직이든지 왔다 갔다 하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스킬이 우리 애들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부모들은 그런 애들을 하지 말라고 가만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이런 식의 교육인데 그거를 강조하고 그걸 북돋아줘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와블 스킬은 뭐냐? Agility, adaptability, learn from failure. 제가 이걸 언더스탠딩 하기는 와블 스킬이 우리 한국말에 그 오뚜기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agility, adaptability, learn from failure 그런 이제 정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언더스탠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what if는 벌써 디스커션 했죠. 그 리터처를 더 찾다 보니까 2018년에 그 유발 할라리가 퍼블리시한 북이 21 Lessons for 21st Century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유발 할라리는 벌써 다 아시겠지만 이 사람 지금 밋 40밖에 되지 않은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그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고 이 사람이 처음 쓴 책이 한 10년 전에 쓴 책이 Sapiens, A Brief History of Humankind라는 책을 써서 아주 일약 그 명성을 얻으면서 베스트셀러로 썼고 그 후에 두 번째 책 호모 디어스 그다음에 이게 세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저 이 책을 2018년도에 제가 사가지고 읽다가 다 읽지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팬데믹 동안에 이 책을 끝냈는데 그 챕터 19이 에듀케이션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챕터 21가 21이 메디테이션에 관한 거고 챕터 29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바로 지금 우리가 디스커션을 하고 있는 관심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21세기에 사는 애들한테 뭐를 가르쳐야 할까? 거기에 이 사람이 정리해서 찾아놓은 거에 의하면은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이 네 가지 C, 4C를 이제 주장한다. 4C를 recommendation 한다, suggestion 한다. 뭐냐?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collaboration, and creativity가 중요하다. 21세기에 그런 이야기 4C로 이제 그러면서 downplay technical skill, technical play를 스킬을 downplay. technical skill은 여기서 뭐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말하는 프로그래밍이나 코딩 같은 게 이제 테크니컬 스킬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emphasize general purpose life skill.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필요한 그런 일반적인 스킬.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리뷰한 IQ, AQ, EQ 이런 것이 이제 거기에 속하는 여러 가지 이제 스킬들이 general purpose 스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발 할라리는 이 챕터에서 간략하게 줄여가지고 자기가 most important of all third bullet입니다. Teach the ability to deal with change.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에 대응할지 그런 능력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러면서 learn new things,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능력. 그 다음에 제 눈길을 끌은 것이 그 세 번째 아이템입니다. Preserve mental balances in unfamiliar situation.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 생소한 시츄에이션에서 멘탈 밸런스, 정신적인 그런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애들한테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여기에 서제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우리 일상이 다 깨지면서 여러 가지 그 우리 휴먼 릴레이션이 다 엉클어지고 컴퓨즈가 됐는데 애들이 학교도 못 가고 줌 미팅으로 클래스룸을 하고 그런 동안에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다 멘탈 밸런스가 깨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멘탈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느냐. 아주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기 전에 벌써 이 사람은 이런 서제션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어떻게 하느냐. 유발 힐러리는 지난 20년 동안 자기가 하루에 적어도 2시간 정도 메디테이션을 했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챕터 21이 마지막 챕터가 메디테이션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메디테이션을 했으며 그 메디테이션 한 것이 결국은 자기한테 이런 책도 쓰게 하고 티칭도 하게 하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강연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멘탈 스트렝스를 프로바이드 했다. 그런 이제 자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 마지막 볼릿은 힐라리가 주장하는 것이 그 2050년을 사는 그 애들한테 그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프로덕트를 인벤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reinvent yourself again and again. 자기 자신을 새로 만들라는 거죠. reinvent, rediscovery도 아니고 reinvent예요. 새로 발명하라는 거죠. 예. 그건 아마 우리 애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니어들한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Reinvent yourself again and again. Yeah. 자, 여기까지가 사실 그 제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3Q, what is 3Q? Educating 21st century children with 3Q가 서론이고 지금 마지막 부분이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0년 모든 걸 변화시켰습니다. 말씀 드릴 필요 없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새로운 한 그 단어를 코인을 했습니다. 무슨 단어냐? Before coronavirus, BCV, and versus after coronavirus, ACV. 물론 이 이제 약자를 쓴 것은 Before Christ, After Christ 같은 그런 맥락에서 제가 BCV, ACV 이제 이런 그러니까 우리 현재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간 스테이지에 이제 트랜지션 스테이지에 있는데 곧 아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또는 잠잠해지고 우리가 애프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로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소셜 디스턴싱 즉 사람은 소셜 애니멀인데 가까이 가고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고 가족같이 이제 가족이 서로 모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완전히 그것이 이제 깨진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 그 new era of after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는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큰 명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제일 마지막 그 볼릿이 모든 일반 사람들이 느끼게 된 것이 Science is critical to survive. 뭐 제가 더 말씀드려도 드릴 필요도 없이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백신을 맞는다고 야단이 났죠. 그 백신은 바로 사이언스의 이제 아웃풋 결과죠. 그 사이언스의 발전이 없었으면 지금 백신도 이제 가능하지 못했죠. 그런 바이오사이언스, 뉴로사이언스 등뿐만 아니라 그 컴퓨터 사이언스, AI 등의 그 사이언스의 역할이 앞으로 더 이제 크리티컬해지고 그게 더 가속화될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이언스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포인트에서 다음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면은 타이틀이 Is 3Q enough to survive in ACV after coronavirus 시대에 이게 3Q만으로는 충분한가 하는 게 이제 제 퀘션입니다. 만약에 충분하다면은 이거를 지금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올려야 되지 않겠냐? How can we improve your 3Q? 그래서 벌써 그런
서제션들을 이제 인터넷에서 또 이제 전문가들이 서제션한 거를 이제 뭐 몇 개 리뷰해봤습니다. 근데 여기가 제가 애드하고 싶은 것은 그 사이언스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우리 아동들의 교육에서 scientific thinking skill을 더 강조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scientific thinking skill을 강조하는 교육의 이제 하나의 과정으로 크리에이티브한 questioning,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또는 엉뚱한 질문을 하는 그런 습관을 애들한테 길러야만 21세기에 서바이벌 할 수 있다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몇 가지 질문들을 제가 여러분하고 쉐어하고 CAR, CHR, 뭐 코로나 바이러스, 5Q 퀘스천 마크 5개.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제가 3Q로 시작했다가 5Q로 끝납니다. 그 두 번째 Q는 question입니다. 그 위에 있듯이 5개 퀘스천 마크가 있듯이 question 이 5 퀘스천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scientific thinking의 기술 왜 우리가 어린애들한테 사이언스 교육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벌써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익스텐션 웹사이트에 이런 좋은 아티클이 올라와 있습니다. Scientific thinking은 뭔가 scientific thinking skill은 뭔가 하면은 관측하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예측하고 testing ideas, 아이디어를 테스팅하고 그 데이터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들, 그 나온 결과들을 서로 커뮤니케이팅하고 이런 스킬들을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주고 프랙티스 해야 된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죠. 퍼블릭 스쿨이나 여러 프라이빗 스쿨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더 강조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이런 scientific thinking skill은 저같이 그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로 이제 리타이어한 이런 사람들, 우리 또 대학에서 연구하는 분들은 데일리 라이프가 바로 이 액티비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은 observing 하고 asking question, making prediction, testing ideas, documenting data, communication.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여기 리스트한 것처럼 이런 액티비티들을 리스트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퀘셔닝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뭐 퀘셔닝의 그 원조,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철학가, 그리스의 철학가 소크라테스죠. 그 소크라테스의 그 6개의 Six Questions of Socrates, 그 뭐 클래식한 이제 퀘션인데 그 6개의 퀘션이 뭔가 하면은 virtue, 미덕은 무엇이냐, moderation, 그 중용이란 무엇인가,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선은 무엇인가, 용기는 무엇인가, piety, 경건함은 경건함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그 클래식한 철학적인 질문을 소크라테스가 2500년 전에 했답니다. 근데 그 질문을, 그 클래식한 퀘션을 이 크리스토퍼 필립스가 2004년 Six Questions of Socrates라는 책에 퍼블리시 했는데 그때 이 양반이 뭘 했냐면은 이 소크라테스의 6개의 질문을 가지고 세계 방방곡곡을 여행하면서 현대인한테 똑같이 물어봤어요. 이 질문을. 그래서 현대인은 대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는지 그것을 모아서 쓴 책이 Six Questions of Socrates랍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뭐 퀘션의 원조 같은 사람인데 너무 퀘션을 젊은 그 그릭 아테네스 젊은이들한테 퀘션을 하다가 결국은 누명을 쓰고 독배를 마신 그런 이제 유명한 소크라테스죠. 제가 이거를 보면서 혹시 공자는 그 질문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이제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인터넷을 찾았더니 정말 공자도 소크라테스하고 똑같을 정도로 제자들한테 질문으로 그 티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논어의 첫 단어가 첫 센텐스가 하기 시습지 불력 열호, 그게 우리가 퀘션 마크가 없어서 질문형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자세히 보면 그게 질문형입니다. 그러니까 하기 시습지 때때로 공부하고 연습하면 그게 즐겁지 아니한가, 이게 질문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공자도 동양에서 2500년 전에 질문을 하고 있었고 소크라테스는 서양에서 이런 six question 같은 걸로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라는 거는 그 뭐 배우는데 아주 필수 조건이라는 게 동서양에서 밝혀진 그런 테크닉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다음 이제 블릿에 아인슈타인도 거기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는데 The important thing is not to stop questioning.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을 스탑시키지 않는 것이 그게 정말 중요한 거다. 근데 질문은 사실 질문을 그냥 할 수가 없죠. 무슨 curiosity가 있어야지 질문이 나오는 거죠. 호기심이 있어야지 질문. 그러니까 questioning하고 curiosity는 이제 같은 동전의 이면 같은 겁니다. 그런 question의 중요성을 제가 늘 절감하면서 제 나름대로 5 question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쉐어를 할 텐데. 그러니까 이 critical thinking question의 example을 66개나 찾아가지고 정리한 이 아티클입니다. 그래서 critical thinking question that start with who, start with what, where, when, why, how, others 이런 이제 인포메이션들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퀘션을 만들어 봤어요. 이 퀘션은 우리 이제 워런 버핏은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는 그 인베스트먼트의 귀재죠. 지금 나이가 이제 90이 넘었는데 이 워런 버핏이 그 오른쪽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재산이 얼마나 불었나 하는 걸 나이별로 쭉 썼는데 거기 데이터를 찾아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30살 때 밀리언어가 됐답니다. 그리고 56세에 빌리언어가 됐답니다. 그런데 이 팩트를 보고 제가 퀘션을 만들었어요. 그 퀘션이 뭐냐? Can you estimate without calculator, 계산기 없이, 또 인터넷 없이 calculate the CARG, CARG는 compound annual growth rate of his wealth. 무슨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밀리언 달러를 이 투자를 하든지 뭐 은행에 넣든지 어떻게 해서 그게 빌리언 달러가 1000배가 됐는데 복리로 계속 이자를 받고 이 재산이 불어났을 텐데 그 compound annual growth rate를 캘큘레이터 없이 계산할 수 있냐? 계산하겠느냐? 그거죠. 오른쪽 밑에 있는 테이블은 제가 캘큘레이터를 가지고 인터넷에서 그 포뮬러를 찾아서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밀리언 달러 30세에서 56세로 될 때 그 26년 동안 gross compound growth rate가 30%입니다. annually 30%로 growth한 것이 나왔어요. 물론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 growth rate가 떨어지긴 했습니다. 작년이 워런 버핏의 이제 재산이 이제 86, 물론 이제 이 워런 버핏보다 부자인 사람이 이제 더 많이 나타났죠. 어떻게 이 can you estimate compound annual growth rate of his wealth? 우리 시애틀 동문 중에 가능하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힌트를 2가지 드리죠. 하나의 힌트는 밀리언 달러가 이 빌리언 달러가 됐으니까 1000배가 됐으니까 1000배가 되려면은 밀리언 달러가 2배가 되고 2배가 또 4배가 되고 그 더블을 10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의 10승을 하면은 1024배가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인포메이션이고 그 다음에는 파이낸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간단한 포뮬러가 있습니다. 그게 Rule of 72라는 게 있어요. 그 Rule of 72는 뭐냐? 어떤 그 원금이 2배가 되는 그 2배가 되는데 어떤 이자율을 예를 들면 3%라든지 4%를 이자율을 가지고 그 원금이 2배가 되는 게 몇 년 걸리느냐 하는 거를 계산해내는 포뮬러가 Rule of 72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만약에 내가 은행에서 3% 이자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100불을 디파짓했으면은 72 나누기 3 하면 24년 걸립니다. 24년 만에 그게 100불이 200불이 되는 거예요. 그 포뮬러가 Rule of 72입니다. 그 2가지만 가지고 하면은 이 exact하게 30은 나오지 않지만 27도 나오고 24도 나옵니다. 오케이. 그런 멘탈 엑서사이즈를 우리 이 세컨드 제너레이션, 영 제너레이션들이랑 할 수 있으면은 아까 제가 IQ도 퀀티티브한 리저닝을 하는 그 팩터가 하나 있듯이 수량적인 것이 이제 아까 말하는 scientific thinking하고 다 관계가 있는 그런 액티비티죠. 자,
그 다음 퀘스천의 example이 why South Korea is doing so well with coronavirus. 여기 이제 이 데이터는 제가 이번 주일에 존스 홉킨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리소스 센터에 들어가서 찾아낸 데이터인데 물론 이제 우리 미디어에서 CNN 같은 미디어에서 맨날 여러분이 보시는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는 나라들만 몇 나라를 이제 뽑았어요. 그래서 영국을 필두로 해서 미국이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9 million 그러니까 2,900만이죠. 굉장하죠. 세계에서 제일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생겼고 그 죽은 사람이 500,000을 넘었습니다. 527,000. 그 치사율이 1.8%.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161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쭉 내려가서 한국은 사우스 코리아는 지금까지 확진자가 93,000 그리고 죽은 사람이 1,600 그러니까 2,000명도 되지 않습니다. 치사율은 1.8% 미국하고 똑같아요. 치사율이. 그런데 죽는 사람 숫자는 10만 명당 3명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50분의 1밖에 죽지 않았죠. 이 테이블을 보면서 질문이 나오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Why South Korea is doing so well with COVID-19?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Why USA is doing so badly with coronavirus? 세 번째 제 질문은 왜 이런 크리티컬한 팩터, 이런 페이탈리티의 뭐가 페이탈리티를 결정하는 그 크리티컬한 팩터가 뭐냐? 학생들과 학부모가 이 테이블을 보시면은 나머지 얼마든지 크리에이티브한 퀘션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한 example로 이런 퀘셔닝 example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슬라이드는 5Q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 questions. 저는 2018년 UKC, US Korea Conference, 그게 뉴욕에서 열렸는데 그때 패널 디스커션이 어떤 패널 디스커션이 있었느냐 하면 STEM Education for Post-Fourth Industrial Revolution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생기는 우리 애들 교육 STEM은 STEM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Education입니다. 그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Education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제 패널 디스커션에서 제가 그 뭐라고 합니까? 한국식으로 하면 발제라고 하나요? 그 간단한 이제 스피치를 하는데 그 스피치 제목이 5 question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퀘션은 뭐였냐? 정말 엉뚱한 퀘션이었어요. Why we are so busy and everything changes so fast. 우린 왜 이렇게 매일 바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게 빨리 변하나?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질문인데 그 답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죠. 제가 그런 질문을 2016년 수학과학 경시대의 그 학부형 프로그램에서 학부형들한테 던졌습니다. 그게 첫 번째 퀘션이고 두 번째 퀘션은 같은 해 그 이 로컬에 그 있는 Northwest Regional Conference에서 제가 이런 톡을 했어요. Why 이세돌 lost to AlphaGo. 그러니까 그 2016년 3월에 그 구글 알파고가 한국에 와서 이세돌하고 바둑 게임을 해서 완전히 이제 이 바둑의 명인을 그냥 참패시켰죠. 이 게임 한 달 전만 해도 이세돌 저 바둑 선수가 문제없이 이긴다고 하다가 그냥 무너졌죠. 왜 그랬을까? 한데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한 테크니컬한 톡은 아니지만 half and half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 who has coined the term machine learning? machine learning이라는 것은 artificial intelligence의 한 subfield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가 있는데 machine learning, field of study that gives computers the ability to learn without being explicitly programmed.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프로그램을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컴퓨터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컴퓨터 사이언스, AI의 사이언스의 한 분야가 머신 러닝인데 그 머신 러닝이라는 용어를 누가 제일 처음 만들어서 썼냐 하는 게 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지난번 11월 우리 포럼 때 윤 박사죠. 아마 윤 박사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AI 그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하고 답까지 드렸어요. 기억하고 계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오케이. 네 번째는 더 황당한 질문입니다. 2017년 12월 12일 US 세네트 상원에서 히어링이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 청문회의 주제가 뭐냐? 근데 그 청문회는 그 밑에 있는 그 세네트 커미티 두 커미티가 이제 청문회를 주최를 했어요.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nnovation and Internet 이런 이제 커미티가 했는데 그 커미티에서 한 청문회의 주제는 뭐냐? 뭐 트럼프 임피치하는 청문회는 아니었겠죠. 예. Anyway, 황당한 질문이죠.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 Who is the schoolboy kicked out of from his classroom owing to his annoying question? 클래스룸에서 담임 선생님한테 계속 질문을 하다가 쫓겨난 학생이 누굽니까? 그 질문에 어떤 질문을 했냐 그 학생이. Where does the wind come from? 바람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거지?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별들은 얼마나 높이 떠 있지? 이런 질문을 클래스룸에서 엉뚱한 질문을 하다 보니까 담임 선생이 얘가 멘탈 이슈가 있다. 부모를 소환해서 가르치지 못하겠다 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 어머니가 가르친 애가 결국은 우리가 오늘 이런 세미나도 줌으로 할 수 있게 한 토마스 에디슨이죠. 예,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섯 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두 개는 가르쳐 드리죠. 그 Who coined the term machine learning? 이 사람은 아서 세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서 세무엘. 근데 아서 세무엘은 MIT 졸업하고 벨랩에서 한 20년 일하다가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에 교수하다가 그 다음에 IBM에 조인을 했어요. IBM 포킵슬랩에 49년에 조인해서 66년까지 이제 일하다가 리타이어를 했어요. 그 IBM에서 일하는 동안에 머신 러닝이라는 기술을 써가지고 그 체커 게임 여기 이제 사진에 보시는 체커 게임 이런 체커 게임을 컴퓨터가 하는 그러니까 체스도 아니고 체스보다도 더 간단한 체커 게임입니다. 그 체커 게임을 디벨롭하는 그 머신 러닝 프로그램을 해서 이 이제 여기 1959년 IBM 리서치 저널에 이제 퍼블리시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그 당시에 메인프레임이죠. 그 당시 메인프레임에 이제 올려서 돌렸더니 그게 굉장히 임프레시브해서 그 다음 주에 IBM 주식이 뭐 10% 올라갔다 하는 이제 그런 스토리도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느냐?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한 사람이 아닌데 그 머신러닝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제 나름대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 사람 아서 세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IBM 연구소에 있는 동료들, 특히 컴퓨터 사이언스 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아서 세무엘을 너 들어봤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컴퓨터 사이언스의 그 디파트먼트 디렉터가 디파트먼트 미팅을 하는데 제가 참가해서 들어봤더니 그때 이제 그 디파트먼트 미팅의 팀은 AI였어요. AI가 얼마나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2017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아서 세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 디렉터가 영 디렉터가. 그래서 제가 제 방으로 돌아와서 이메일을 썼어요. 그 디렉터한테. 그 디렉터 이름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다리오 길인데. 아서 세무엘에 대해서 당신 모르느냐? 이렇게 AI의 그 초기 머신러닝에 대해서 벌써 리서치를 하고 이렇게 IBM에서 이런 컨트리뷰션을 했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마 나한테는 그렇게 답을 안 했지만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몇 달 있다가 2017년 그 12월 12일 날 청문회에서 그 청문회 아까 주제가 뭐냐 그랬는데 주제가 디지털 디시전 메이킹 그러면서 The Building Blocks of Machine Learn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예요. 그러니까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이런 스페셜라이즈된 토픽으로 벌써 청문회를 2017년에 했다는 건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Machine Learn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럴 때 그 청문회에 5사람의 이제 전문가를 불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다리오 길이었고, 다리오 길이라는 사람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제가 아서 세무엘을 소개를 시켜줬더니 이 청문회에서 테스트모니 할 때 처음 한 10여 분을 이 아서 세무엘이 한 일, IBM에서 한 일을 자세하게 이 청문회에 이제 보고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조금 전에 5 question이라는 그 짤막한 그 패널 디스커션 톡의 제 결론은 아까 그게 포스트 포스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에서 스템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제 그게 주제였는데 제 결론은 스템 교육은 지금까지 종래에서 하던 그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만 가지고는 불충분하고 거기에 아트를 집어넣어서 스팀이 돼야 되고 또는 그것도 부족해서 스팀 아트 플러스 휴머니티를 이제 하는 교육 그러니까 역사나 사회나 사회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윤리학이나 이런 거를 집어넣는 휴머니티 교육까지 합치는 그런 스팀 H의 교육을 해야만 21세기에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이제 제가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로 제가 2015년 카이스트에서 교양 강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Joy of Learning and Sharing, 배움과 나눔의 즐거움. 그 내용을 간단히 이제 소개를 드리면은, 오케이. 그 내용은 배움과 나눔은 어떤 관계가 있나? 7년 동안을 교육, 러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갖고 한 28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다가 55세 은퇴하는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론 요새는 많이 또 모델이 달라졌겠죠. 은퇴를 한다 하는 이제 스테이지인데 저는 그때 가서 강의를 하면서 그거는 그 스테이지를 하나서 익스텐드해서 서드 스테이지가 필요하다. 러닝에서 어닝으로 가서 그 어닝 한 다음에 쉐어링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제 주장이었는데 금년 1월 1일 날 그 100세가 넘은 그 김영석 교수가 KBS 그 아침마당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더니 제가 하는 이 3스테이지 이야기를 아주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물론 쉐어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다른 이제 사회에 귀환한다, 사회에 이제 소명감을 가지고 사회에 리턴한다 하는 이제 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해서 그 공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세미나의 그 키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우리가 클 때 공부해서 남주냐 열심히 해라 그런 말을 부모님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우리 세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공부해서 남주냐 내 거냐 그러니 내 거다 그러니까 생존 경쟁을 위한 각박한 그런 배움으로 지금 전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서 남주자. 여기 있는 저희 이제 영어 번역이 learn to share, earn to share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런 생존과 경쟁을 위한 각박한 배움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그런 길이 그런 정신이 우리 선조들의 그 홍익인간 정신하고 이제 일맥상통을 하는 정신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그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제가 30여 년 다니다가 리타이어한 그 IBM 리서치 센터를 바깥에 가을 어느 날 바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이 속에 30몇 년 동안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매일매일 그 scientific thinking을 practice하면서 또는 creative questioning을 모든 문제 제가 당면한 모든 엔지니어링 사이언스 문제에 당면하면서 이제 34년 동안을 근무하다가 끝났는데 그런 어프로치를 우리 2세 교육에도 21세기 사는 2세 교육에도 했으면은 이제 더 그 앞으로의 그 난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세미나는 이걸로 끝났습니다.